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태식아, 갑자기 무슨 일이니? 얼마나 필요한데? 1,500만 원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아갈게요. 1,500만 원이라니,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거니?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 태식아, 너가 그동안 받아간 돈이 얼마인 줄 아니? 이번 달에도 이미 200만 원이나 보냈잖아. 알아요, 엄마. 하지만 이번엔 정말 급해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꼭 갚을게요. 미안하다, 태식아.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해. 너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야. 엄마가 이럴 순 없어요.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실 수 있어요? 태식아, 난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해서야. 계속 돈을 주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럼 제가 어떻게 살라고요? 엄마는 제가 어려운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렵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넌 이제 어른이고 너 문제는 너가 해결해야 해.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에이, 짜증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선입니다. 올해 63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평범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들 태식이는 37, 딸 태희는 35이 되었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 이럴 때 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어요? 태희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태희야, 넌 어릴 때부터 참 착했어. 형편이 어려워서 너가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해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지. 태희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 엄마가 참 자랑스럽다. 반면 태식이 이야기를 꺼내면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태식이는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엄마, 오빠 얘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쉬세요. 태희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렇게 보이니? 사실 태식이는 어릴 땐 참 귀여웠어. 똘망똘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엄마, 나 과자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 하지만 그 귀여운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오빠가 대학 다닐 때부터 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태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처음엔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니, 나중엔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졸업하고는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태식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었습니다. 때론 제 옷을 사지 않고, 때론 반찬을 줄여가면서요. 엄마,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오빠 뒷바라지 하셨는데, 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뻗어 태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태희야. 그게 다 엄마의 일이지.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태식이에게 너무 많이 퍼주지 않았을까? 그 애의 버릇을 제가 잘못 들인 건 아닐까? 엄마, 저는 솔직히 오빠가 미워요. 태희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태희는 항상 착하고 참을성 있는 아이였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엄마께 피해를 주잖아요.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찾아야 하는데 계속 엄마께 의지하려고만 하고, 태희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로서 태식이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희야, 태식이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식이의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태식이도 나도.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 그때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과는 달리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죠. 태희야. 저는 딸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태희의 성실함과 효심이 떠올랐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일하며 저에게 용돈도 주고 자신의 몫을 다해온 딸.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태희에게 보답할 때가 됐어.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태희에게 새 집을 사주기로 한 것입니다. 태희의 성실함과 효심에 보답하고 싶었던 거죠.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아껴 쓰고 저축한 덕분에 꽤 큰 금액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태희에게 괜찮은 집을 사줄 수 있겠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태희야, 시간 되면 잠깐 집에 들러줄 수 있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네, 엄마,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좋은 일이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태희가 살기 좋은 동네, 출퇴근하기 편한 곳, 안전한 지역 등을 고려하며 여러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태희가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딸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태희야. 저녁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엄마,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하셨죠? 저는 태희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태희야, 엄마가 너한테 집을 사주려고 해. 태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 역력했죠.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집. 너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엄마가 다 알아. 이제는 너의 보금자리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 태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모은 돈으로 하는 거야. 너의 앞날을 위해 쓰는 거니까 아깝지 않아. 태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칠 뿐이었죠. 저는 태희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 우리 착한 딸. 이제 너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태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저는 태희의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보답하고 있어. 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그렇게 우리 모녀는 한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오가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울음은 그만하고 집을 고르러 가볼까? 엄마가 몇 군데 알아봤어. 저는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태희와 함께 여러 매물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태희가 많이 망설였지만 점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죠. 엄마, 이 집은 어떠세요? 햇빛도 잘 들고 교통도 편리해 보여요. 그러네. 주변 환경도 좋고. 태희야, 너가 마음에 들면 내일 부동산에 연락해서 직접 가볼까? 그렇게 우리 모녀는 밤늦도록 집을 고르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태식의 반응이었죠. 태식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되더군요.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태희의 물음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가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어. 저는 태식에 대한 걱정을 태희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태희와의 행복한 시간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꼭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딸. 넌 지금도 충분히 효도하고 있어. 그렇게 이장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제 큰 결심으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태희에게 집을 사주기로 한 결정을 내린 후, 저는 태식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성격을 잘 알기에 그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식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 소리와 함께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부르시고. 태식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짜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태식아, 앉아보렴.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태식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태희한테 집을 사줬어. 순간 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당혹감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뭐라고요? 태희한테 집을요? 왜요?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태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너가 모를 리 없잖아. 이제 자기 집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한테는 왜 안 사주시는데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태식아, 너가 지금까지 받아간 돈이 얼마인 줄 아니? 엄마가 너한테 계속 돈을 대주고 있잖아. 태식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많이 받아갔다고 그러세요? 저는 태식의 반응에 놀랐지만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죠. 태식아, 네 통장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많은 돈을 네 통장으로 보냈는지. 제 말을 들은 태식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연병, 그래도 집하고는 다르잖아요. 태희한테만 집을 사주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고요? 태식의 반응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식아,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너에게 줄 것도 해줄 것도 없어. 너 살 길은 너가 찾아야 해. 제 말에 태식의 눈에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거실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졌습니다. 화분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가 이럴 순 없어요.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태식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집안의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액자가 깨지고 책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맞아,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행동을 계속 용납할 순 없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태희한테만 다 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을 겁니다. 태식아, 이제 그만 나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태식은 한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어깨가 축 처졌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태희가 조심스레 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괜찮아, 태희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게 끝났지만 제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식은 계속해서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죠. 엄마, 문 열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해요. 태식의 소리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함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엄마 자식이라고요. 이웃들의 항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곧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불안에 떨며 지냈죠. 결국 저는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제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엄마, 이러다 큰일 나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태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태희야. 아무리 그래도 태식이는 내 아들이야. 경찰에 신고할 순 없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고 저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태희에게 집을 사준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울리는 초인종 소리와 태식의 고함, 그리고 이웃들의 항의.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태식이도 이해할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 저는 매일 밤 이렇게 중얼거리며 잠들곤 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행패가 계속되면서 저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잠 한숨 편히 못 자고 매일 아침 두려움에 떨며 눈을 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태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제 집으로 오세요. 함께 살면 어떨까요? 태희의 눈에는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제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태희와 함께 산다면 태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부감이 일었습니다. 고마워, 태희야. 하지만 엄마는 이 집에서 살고 싶어. 제 대답에 태희는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여기서는 계속 오빠 때문에 힘들어 하실 텐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내 집이야. 여기서 너희 아빠와 함께 살았고 너희를 키웠잖아. 이 추억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태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뭔가 대책은 세워야 해요. 이대로는 안 돼요. 태희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 너 말이 맞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방범 카메라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하지만 내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너가 좀 도와줄래? 태희는 기꺼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엄마. 오빠가 함부로 들어올 순 없을 거예요. 태희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이 정도로 물러설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예상대로 태식이 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관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비밀번호가 왜 안 맞는 거예요? 태식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범 카메라를 통해 태식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픈 마음을 달랬습니다. 제발요, 엄마. 한 번만 얘기해요. 태식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삶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태식의 방문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태식은 이내 다른 방법을 찾아냈고 저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태식의 행패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집 앞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것은 물론 이웃들에게까지 폐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은 좀 나아질까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태식이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나와봐요. 이러고도 엄마예요? 자식 버리고 편하게 사세요? 태식의 고함 소리에 온 동네가 깨어났습니다. 이웃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러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연신 사과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곧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집 앞의 화단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다 부숴버릴 거야.
엄마가 날 버렸으니 나도 다 망가뜨릴 거라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제 탓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왜 태식은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는 걸까요? 이웃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아들이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다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돌아가세요. 하지만 태식은 경찰관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경찰? 엄마가 날 신고했다고? 이럴 수가. 태식은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결국 경찰관들은 태식을 제압하고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태식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러기야 해요? 날 버리고 경찰까지 부르다니. 태식의 마지막 외침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저를 위로했지만 그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사라지고 동네가 다시 조용해졌을 때 태희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이제 좀 편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한 걸까요? 아들을 경찰에 넘긴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태식의 어릴 적 모습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제 삶에 충실하겠다고 말이에요. 태식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언젠가는 태식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태식이 경찰에 연행되고 난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지선 씨 되십니까? 어제 신고하신 아드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드님께서 하루 동안 유치장에 계시다가 오늘 아침에 풀려나실 예정입니다. 특별한 처벌은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셨습니다. 경찰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태식이 정말로 각서대로 행동할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것이 태식에게 좋은 교훈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식은 정말 잠잠해졌습니다. 더 이상 한밤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평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연락 안 해요? 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연락 없어. 경찰서에 다녀온 게 효과가 있었나 봐. 태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태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잠을 자고 아침에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색이 좋아지셨어요. 태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잠을 푹 자서 그런가 봐.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 현관문 잠금 장치를 재확인했습니다. 방범 카메라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서야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도 이제 정신 차렸을 거예요. 태희가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겠지. 하지만 엄마는 아직도 불안해. 이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태식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면 될수록 오히려 제 마음은 더 초조해졌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거든요. 어느 날 태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해 볼까요? 괜찮은지 확인이라도 해보면.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태식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평화로운 상태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두자. 태식이가 정말 변하고 있다면 스스로 연락해 올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태식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가 정말로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런 희망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식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제가 집 점검할게요. 태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하지만 엄마가 할게. 넌 그냥 편히 쉬어. 그날 밤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집 안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문단속을 하고 창문을 확인하고 방범 카메라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문득 태식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해맑게 웃던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태식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는 것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친 탓인지 몸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일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시 태식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엄마, 또 못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태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이 미소 지었지만 태희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설쳤어. 하지만 괜찮아, 걱정하지 마. 태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건강 망가지세요. 제발 좀 편히 쉬세요. 저는 태희의 걱정을 무마하려 했지만 사실 저도 제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나날이 계속된다면 과연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하루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태식의 소식은 없었고 저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태식이 다시 나타나 이 평화를 깨뜨릴까 두려웠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평화 속의 불안,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평화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오면 저는 다시 한번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몇 주 동안의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태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태희는 출근했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태식이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태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니? 태희한테 준 집 팔아서 나눠 가져요. 태식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것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나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소리니, 태식아? 그 집은 태희 거야.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제 말에 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태희한테만 줬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집 팔아서 반은 제가 가져야 공평하잖아요.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태식아, 그건 네 동생 거야. 엄마가 태희에게 준 선물이고. 그럼 저는요? 저한텐 왜 안 주는 거예요? 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받아간 돈이 얼마인 줄 아니?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생각해봐. 그 말에 태식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집하고는 다르잖아요. 태희는 집을 받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태식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식아, 이제 그만하자. 네 동생 집에 손 떼지 마. 그 말에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럼 제가 태희한테 직접 얘기할 거예요. 동생이 오빠 말을 안 들을 리가 없잖아요. 태식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동생을 협박하려 한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태식아, 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동생한테 오빠 좀 도와달라고 할 뿐이죠.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확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태식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태식도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봐. 너가 원하는 대로 해. 태식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태희한테 가서? 하지만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
너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아들로 여기지 않을 거야. 제 말에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네 말대로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사이는 끝이야. 앞으로 너를 아들로 여기지 않겠어.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맞아, 너가 내 아들이었지. 하지만 너가 동생을 협박하고 위협한다면 더 이상 그렇게 여길 수 없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강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식아, 이제 선택은 네 몫이야. 너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관계가 결정될 거야. 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이제 너가 결정해. 태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태식과의 대화 이후 저는 태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태희가 도착하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태식이 찾아와 집을 팔아 나누자고 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말이죠. 태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제가 집을 돌려드릴게요. 태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희야, 무슨 소리니? 이 집은 너 거야. 너 오빠 때문에 너가 피해 볼 순 없어.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오빠가 저한테 뭔가 할까봐 무서워요. 차라리 집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을 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태희야, 듣고 있니? 이 집은 너 거야. 엄마가 너한테 준 선물이고 너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 내 오빠의 위협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순 없어. 태희는 흐느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 우리 착한 딸. 엄마가 다 지켜줄게. 잠시 후 태희가 진정되자 저는 생각나는 것이 있어 말했습니다. 태희야, 너희 집 보아는 어떠니? 혹시 태식이가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도어락만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전문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보안을 강화하는 거야. 요즘은 좋은 서비스들이 많더라고. 태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날 저녁 태희는 바로 경비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업체를 비교해보고 상담도 받으면서 꼼꼼히 준비했죠. 결국 평판이 좋은 한 업체와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엄마, 계약했어요. 이번 주말부터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한대요.
태희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한시름 놓은 기분이었죠. 잘했어, 우리 딸. 이제 좀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겠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정말로 포기할지 아니면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태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 딸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희의 집에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우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태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제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태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희야, 진정해. 경비업체에 연락했니? 네, 방금 연락했어요. 곧 온대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잘했어. 문 잠그고 안에 있어.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태희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태희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비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태식은 술에 취한 채 고성방가를 하고 있었죠. 태희야, 문 열어. 오빠랑 좀 얘기하자고. 태식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태식은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뭐? 경찰? 내 동생 집인데 왜 경찰을 불러? 그러더니 갑자기 태식이 경비원을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이 자식들아, 비켜. 내가 동생 만나는데 왜 방해해? 태식이 주먹을 휘둘렀고 경비원 한 명이 얼굴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다른 경비원들이 태식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경찰 불러요! 경비원들이 태식을 붙잡고 있는 동안 한 명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태식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태식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요. 태식이 경찰차에 탑승하기 전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경찰차가 떠난 후 저는 태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태희가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오빠가. 저는 태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태희야, 너 잘못 아니야. 이건 다 태식이가 선택한 거야.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울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제 탓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식이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구나. 태희의 눈에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강해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희야, 차 한 잔 마실까? 태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차를 들고 돌아온 태희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희야,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제 목소리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희는 놀란 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오빠를 포기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태식이를 도와줄 수 없어. 그 애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태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울지 마, 태희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태식이가 감당할 차례야. 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태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후회가 없을까? 아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걸까? 하지만 곧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후회는 없어, 태희야. 물론 마음이 아프고 슬프긴 해.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태희가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태식이 없는 삶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태희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해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다 마신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태희야, 우리 내일 등산 갈까? 오랜만에 맑은 공기 마시면서 머리도 식히고. 태희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엄마. 오랜만에 엄마랑 단둘이 시간 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식 없는 삶은 분명 낯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태식의 어릴 적 사진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식아, 너가 언젠가 정말로 변할 수 있기를. 그때가 온다면 엄마는 언제든 너를 다시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습니다. 태식이 체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태희는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태식 없는 삶이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보니 반성문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썼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쁨, 걱정, 의심, 희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태희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 아이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희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태식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의 또 다른 속임수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태식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연을 끊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제 정말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을 다시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가 떠올라 망설여집니다. 태희의 안전과 행복도 고려해야 합니다. 태식을 다시 받아들였다가 예전처럼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해 주세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마도 태식이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옥점입니다. 올해로 74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참 고단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20살 때 시집을 갔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 병구를 낳았어요. 그 후에 둘째 딸 주희도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제 삶은 더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술만 마시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술에 절어 살다가 아이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남의 집 청소도 했어요. 공장에서 밤새 일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늘 돈이 부족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을 내서 살았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병구와 주희는 그래도 착하게 자랐어요.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제가 고생하는 걸 알고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림은 늘 빠듯했어요. 아이들 옷은 항상 헌 옷을 물려 입혔습니다. 명절 때 빼고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거든요. 세월이 빠르게 흘러 어느새 병구가 26이 되었습니다. 그때 병구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병구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구의 아내 영숙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숙이를 금방 좋아하게 되었어요. 영숙이네 집은 우리 집보다 형편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도 됐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큰 잔치를 벌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많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와 처음에 따로 살았어요. 병구는 자주 찾아왔어요. 영숙이와 함께 와서 반찬도 갖다 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행복했어요. 아들이 잘 자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뒤 어느 날 병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영숙이도 같이 왔더라고요. 어머님, 저희와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젊은 부부의 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병구와 영숙이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병군의 집은 우리 집보다 컸어요. 방도 3개나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 방을 갖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영숙이는 처음에 정말 잘해줬어요.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줬어요. 저는 그저 손주들만 돌보면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정말 귀여웠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저의 낙이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더니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영숙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도 힘들겠지 하는 생각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는 그저 사소한 불평이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가끔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영숙이의 말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영숙이는 제가 손주들을 돌보는 방식을 자주 트집 잡았습니다. 어머님, 애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저는 그저 제가 아이들을 키웠던 방식대로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래도 며느리 말이니 따르려고 했습니다. 음식을 해도 문제였어요. 제가 음식을 하면 영숙이는, 어머님, 이건 좀 싱거워요. 다음에는 어머님, 이건 너무 짜요? 결국 저는 어머님이 하신 음식은 맛이 없어요. 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병구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영숙이가 뭐라고 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괜찮아.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 험담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영숙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방이 너무 지저분해요. 좀 치워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일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알겠어. 더 깨끗이 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영숙이는 제가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면 애들 버릇 나빠져요. 저는 점점 손주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슬펐어요. 병구에게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껴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참았어요. 이것도 다 지나가겠지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저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숙이가 어머님, 제가 할 테니까 들어가 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서운했지만 그래도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온 날, 저는 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영숙이가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래도 저는 계속 참았어요. 며느리도 힘들겠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집에 있는 것이 괴로워졌습니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구나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가 제 방에 들어와 어머님, 이제 손주들 방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쓰던 방을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생각했어요. 새로운 방은 너무 좁았습니다. 손주들의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제 짐을 둘 곳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루는 제가 손주들과 놀고 있었어요. 근데 영숙이는 제가 손주들과 노는 것을 더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애들이 공부해야 한다며 자주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점점 손주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힘들어졌어요. 영숙이는 제가 만든 음식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만든 음식은 잘 먹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제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와서는 어머님, 그거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님이 하시면 옷이 상해요. 저는 너무 서운해서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참았어요. 이게 다 내 탓이겠지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반갑게 맞이하려고 했지만 영숙이가 먼저 나가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쉬세요. 라고 말하며 저를 밀어냈어요. 저는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울었어요. 병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숙이가 본인이 다 준비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 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저는 음식 준비를 돕고 싶었지만 영숙이는 저를 주방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저는 그저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절인데도 소외된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동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이런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옥점아, 너무 참지 마. 네 인생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영숙이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거실에 있으면 어머님, 방에 계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점점 더 방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았어요. 손주들도 점점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바빠요. 라고 말하며 저를 피해갔어요. 아마도 엄마가 뭐라고 했나 봐요. 그게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병구에게 말해볼까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매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걔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묵묵히 견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에서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저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텃밭을 발견했습니다. 그 텃밭은 아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텃밭 주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어 텃밭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숙이와 병구에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그들에게도 편할 거라고 생각했죠. 다행히 그들은 별다른 반대 없이 허락해 주었어요.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첫날, 정말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흙을 만지니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시골에서 농사짓던 기억도 났고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심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상추, 가지, 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죠. 결국 상추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상추는 키우기도 쉽고 빨리 자라니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갔습니다.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았어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다 보니 어느새 작은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텃밭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도 즐겁게 느껴졌어요.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참 좋았거든요. 점점 실력이 늘어갔어요. 상추 외에도 가지, 오이 등 여러 가지 채소를 심게 되었죠. 매일매일 자라나는 채소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자라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집에 있을 때보다 텃밭에 있을 때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상추를 수확했어요. 그 상추로 쌈을 싸 먹었는데 그 맛이 어찌나 좋던지 제 인생에서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어요. 그때 느낀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점점 수확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먹을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남아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죠.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제안을 했어요. 옥점아, 이렇게 맛있는 채소들 시장에 내다 팔아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시장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 채소들이 금세 다 팔리는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번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제가 직접 번 돈이라 그런지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 돈으로 손주들 과자를 사들고 집에 돌아왔죠. 그 후로 저는 열심히 채소를 길러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힘들었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채소가 잘 팔리는지, 어떻게 하면 더 신선하게 보이는지 알게 되었죠. 번 돈은 조금씩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생활비도 보태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했죠. 영숙이에게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텃밭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집에만 있어서 우울했는데 이제는 활력이 넘쳤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졌고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텃밭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농사 팁도 주고받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영숙이와 병구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니 영숙이의 눈치도 좀 덜 보게 되었죠. 가끔은 영숙이가 어머니, 오늘 채소 맛있었어요. 라고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기른 채소를 좋아했어요. 할머니 상추는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잘 먹어주었죠.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겼어요.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채소들을 돌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채소를 가꾸면서 저도 함께 자라는 것 같았어요. 텃밭 일을 시작하면서 저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집에서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영숙이는 날이 갈수록 저를 더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티를 내기 시작했죠. 어느 날 큰 손주의 옷을 빨래했어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빨았는데 영숙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이 옷 얼룩져서 어떡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제가 끓인 국 때문에 큰 싸움이 났어요. 평소 병구가 좋아하는 국을 끓였는데 영숙이가 맛을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짜요. 이렇게 짠 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더니 그릇째 싱크대에 버려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점점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밥을 하려고 해도 어머님, 제가 할게요. 라고 하고 청소를 하려고 해도 어머님, 그냥 쉬세요. 라고 했죠.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는 이제 제가 아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어요. 병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어떻게든 끼어들어 대화를 끊었죠. 여보, 이것 좀 도와줘요. 라든가 아빠, 애들이 찾아요. 라는 식으로요. 점점 저는 방에만 있게 되었어요. 거실에 나가면 영숙이의 눈치가 보여서 편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마치 이 집에서 제가 있을 곳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왔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영숙이는 저를 주방에 들이지 않았고 친척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막았죠. 어머님, 어르신은 좀 쉬세요. 라며 저를 방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소외된 채 명절을 보내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점점 저는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무엇을 해도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고 말 한마디 하기도 조심스러워졌죠. 가족들 앞에서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손주가 학교에서 받아온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영숙이가 와서 얘야, 할머니는 바쁘셔. 엄마한테 보여줘. 라고 말했죠. 손주의 실망한 표정과 영숙이의 차가운 눈빛이 너무 아팠습니다. 병구의 회사 동료들이 집에 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인사라도 하려고 나갔는데 영숙이가 어머님 손님들 계시니까 방에 계세요. 라고 했죠. 마치 제가 부끄러운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이제는 제 생일도 가족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작은 축하라도 해줬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죠. 점점 저는 우울해졌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겁이 났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두려워졌죠. 그저 방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마치 홀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도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고, 이제는 살아있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고 믿었거든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 얼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검은 점 몇 개가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생각했어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그 검은 점들이 점점 커지고 많아졌어요. 이제는 볼과 이마, 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옥점아,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괜찮아,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영숙이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점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리곤 했죠. 그런 영숙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과 놀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손주를 안으려고 하자 영숙이가 갑자기 와서 아이를 데려갔어요. 어머님, 애한테 옮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식사 시간도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영숙이는 제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끔 제 얼굴을 힐끗 보다가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구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오늘도 젊어 보이세요. 라고 농담도 했는데 이제는 제 얼굴을 똑바로 안 봤어요. 아들의 그런 모습에 서러움이 복받쳤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저를 따랐지만 영숙이가 자주 간섭했어요. 얘들아, 할머니랑 너무 가까이 있지 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에게 물었어요. 영숙아, 내 얼굴이 그렇게 보기 싫으니? 그러자 영숙이는 잠시 당황하더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병원에 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치료법이 없다는 걸 듣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화장을 시작했어요. 검버섯을 가리기 위해 백분을 바르고 나갔는데 오히려 영숙이가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더 이상해 보여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상처받아서 다시는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저는 외출을 자제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텃밭에 가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혹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영숙이와 병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방 문 앞을 지나가던 중에 우연히 들은 거예요. 영숙이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어머님 얼굴에 검버섯이 너무 많아져서 보기 싫어요. 밥맛도 떨어지고 같이 살기 싫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불편해하는 줄은 몰랐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영숙이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병구가 뭐라고 할지 들어보자. 분명 엄마를 변호해 줄 거야. 그런데 병구의 대답은 저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밥맛이 떨어져. 괜히 모시고 살자고 했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제 곁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아들이 저를 배신한 거예요.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겨우 진정이 되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검버섯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끔찍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 되었나 하는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견딜 자신도 없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병구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 손주들이 만들어준 카드.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지만 이제는 모두 버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슬펐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병구와 영숙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구야, 영숙아. 나 이제 나갈게. 두 사람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병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대답했어요. 나 너희 얘기 다 들었어. 내가 그렇게 보기 싫은 줄은 몰랐네. 병구와 영숙이는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어요.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됐다. 이제 다 알았으니까. 내가 없으면 너희가 편하겠지. 나 때문에 밥맛도 없다며.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병구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이제 그만해. 너희 맘 다 안다고. 나 갈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모든 것이 멍해졌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제가 가꾸던 텃밭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텃밭의 채소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너희들이랑 나랑 참 닮았구나. 너희도 흙 속에서 시련을 견디며 자랐지. 나도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볼 거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집을 나서는 그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늙고 검버섯핀 얼굴이지만 제 안에는 아직 살아갈 힘과 용기가 남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 집을 나온 후 저는 한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텃밭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두었던 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 방에 들어섰을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평생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너무나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방 한 칸에 좁은 부엌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라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어요. 첫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어요.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텃밭으로 갔어요. 채소들을 돌보는 일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이용해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먹는 게 쓸쓸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좋아졌어요. 제가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겪은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 할머니와 가까워졌어요. 김 할머니도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가 되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랬어요. 둘째 딸 주희가 가끔 찾아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희는 제가 집을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달려왔어요. 엄마, 왜 말도 안 하고 나오셨어요? 제가 모셨을 텐데.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주희는 자주 찾아와 살펴주었어요.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며 딸 노릇을 했습니다. 주희 덕분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큰일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점차 혼자 사는 법을 터득해 갔어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이런 독립적인 생활이 좋아졌습니다. 텃밭 일은 계속했어요. 채소를 기르고 팔면서 작지만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조금씩 저축도 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혼자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가치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외롭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가족 생각에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다짐하며 견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집을 나온 지 몇 달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 가까워지니 가족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병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을 겨우 참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병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받은 상처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만 흘렸습니다. 병구는 계속해서 사과했고 저는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병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영숙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손주들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다시 그 집에 가서 눈치 보며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병구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꼭 우리 집으로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석에 잠깐 오셔서 아이들 얼굴만이라도 봐주세요. 그 말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추석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그 집에 가도 될까? 다들 나를 반갑게 맞아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 전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옷장을 열어 입을 옷을 고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검버섯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 과일을 샀어요. 빈손으로 가기가 껄끄러워서였죠. 집 앞에 도착하니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영숙이가 나왔어요. 영숙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집에 들어서자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병구도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반겼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얼마나 갈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자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사세요. 라는 병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난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졌어. 하지만 자주 보고 지내자꾸나. 가족들은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들도 이제야 제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제게 다가와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가 자주 놀러 갈게요. 그 말에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하루 우리 가족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영숙이가 제안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주말마다 저희가 찾아뵐게요.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요. 저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려 노력했고 배려하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병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 짧은 통화가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숙이도 변했어요. 이제는 제 얼굴에 검버섯을 보고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어머님, 오늘따라 젊어 보이세요? 라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손주들은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요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이런 변화를 겪으며 우리 가족 모두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죠. 저 역시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검버섯이 있는 얼굴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찾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는 가족 모임이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갔어요.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성숙해졌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추석 이후 우리 가족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저는 여전히 제 집에서 혼자 살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거든요. 주말마다 손주들이 제 집에 와서 놀았어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죠.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제 나이를 잊은 것처럼 즐거웠어요. 병구와 영숙이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영숙이가 제 요리 비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병구는 제가 혼자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늘 걱정했어요.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둘째 딸 주희도 자주 찾아왔어요. 주희는 제가 혼자 살게 된 걸 많이 안쓰러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고 말해주었죠. 혼자 사는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안 보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죠. 그 자유로움이 저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어요. 텃밭일은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실력이 늘어서 다양한 채소를 기를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할 수 있었죠. 동네 노인정에서의 활동도 더 활발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을 돕는 입장이 되었죠. 힘내세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라며 위로해드렸어요. 건강에도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가벼운 운동도 했어요. 덕분에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해졌죠. 얼굴에 검버섯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제 삶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니 자랑스럽기까지 했죠. 가끔 동네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했어요. 독거노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텃밭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죠. 이런 활동들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되었죠. 작은 다툼이 있어도 금방 화해하고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영숙이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니 갈등도 줄어들었어요. 손주들은 제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들에게 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전해줄 수 있어 보람찼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희망을 느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가끔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아직 해보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꿈들이 많았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제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졌어요. 이제는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얼굴에 검버섯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주들은 할머니 얼굴의 점들이 예뻐요. 별자리 같아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텃밭일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 힘은 좀 들었지만 여전히 즐거웠죠. 이제는 동네 아이들이 와서 함께 텃밭을 가꾸곤 했어요. 그들에게 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는 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병구와 영숙이는 주말마다 찾아왔고 손주들도 자주 놀러 왔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영숙이와는 이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조언도 해주면서 깊은 유대감을 쌓았죠. 어머님, 제가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을 때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손주들은 이제 다 커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죠. 할머니,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동네에서는 제가 지혜로운 할머니로 통했어요. 이웃들이 고민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죠. 제 인생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썼어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았고 가벼운 요가도 했죠. 덕분에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었어요. 취미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어요. 제 그림을 보고 손주들이 할머니, 정말 잘 그리셨어요. 라고 말해줄 때면 뿌듯했죠. 봉사활동도 계속했어요.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아이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활동도 했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가끔 여행도 다녀왔어요. 딸 주희가 같이 여행 가자고 제안해서 시작된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곳을 보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감사해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했어요. 손주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였죠. 할머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매일매일이 감사한 날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손주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란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예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해요. 힘들었던 시절, 아들 내외와 갈등했던 때.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추억이 되었어요. 검버섯 때문에 고민했던 것도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땐 정말 바보 같았지. 이런 걸로 그렇게 힘들어 하다니. 지나고 보니 그저 작은 점에 불과했던 거예요. 요즘은 일기를 쓰고 있어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며 글로 남기는 거죠.
언젠가 후손들이 이 일기를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해요. 삶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옥점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해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이제 저는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가족의 사랑, 이웃들과의 따뜻한 관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만족. 이 모든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게 많아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지나고 보니 다 의미 있는 경험이었죠.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어요. 나이 들어 깨달은 게 있다면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맛있는 음식 한 입,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노년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제 나이가 되면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의 고민들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